저희 촬영 들어가야죠. 저희 그 부동산 용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새벽부터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지금.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요, 공부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도테크 김경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엔지니어링 건축분양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석영 대리입니다. 진짜 집도테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나 봐요. 오늘 대기업 건설사 직원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부동산 용어 파헤치기라고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공유드리려고 해서 왔습니다. 사실 저도 입사 전에는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고 사업 이해도도 많이 떨어졌는데 입사 이후에 공부도 하고 업무도 보다 보니까 이게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좀 흥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아님은 혹시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당연하죠.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갚아주세요. 네. 재건축과 재개발 용어가 왜 다른 거예요? 먼저 재건축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은 이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시설들은 그대로 두고서 건축물에 대해서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과 특이점이 다른 거는 재건축 사업은 이제 안전도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가령 관련 법령에서는 이제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안전도 평가를 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다가 기반 시설까지 같이 정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뭔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소유를 모두 확보해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 둘 중에 하나만 소유권을 확보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전진단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점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재개발을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쉽고 더 편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재건축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개발 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그다음 정비구역을 지정 받고 정비구역 지정 받은 이후에 네! 자료화면 보시죠. 아니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표로 정말 쉽고 빠르게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평소에 진짜 궁금하던 게 있는데,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려면 가구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동의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에서는 조합이 그 주체가 되고요. 그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그 기준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 네. 보강. 네. 주택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 토지 면적 기준으로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가 평소에 진짜 헷갈리는 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총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짜리 땅인데 거기에 지상에 있는 건물 총 면적의 합계가 200평이다.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은 200%가 되겠죠. 기억을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용도 올라가고 저희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것처럼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건물의 밀도가 올라간다. 높게 건축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인데요. 네. 대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축물 1층의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 1층의 면적이 50평이라고 하면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폐율을 5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낮으면 뭐 녹지 환경도 되게 잘 조성이 되고 동과 동 간의 간격도 넓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고 빠르게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맨날
헷갈린 거 LTV, DTI, DSR 이게 사실 대출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달님쌤. 네, 일단 제가 그럼 설명을 다 드릴게요. 먼저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이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가치에 비례해서 얼마의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담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대출이 4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네. 그럼 4천만 원은 1억에 비해서 40%니까 이때 LTV는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DTI도 마찬가지로 영어 약자입니다. Debt to Income이고요. Income이 소득이라는 의미니까 소득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겠다. 쉽게 생각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DTI는 은행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LTV로 담보물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뒤에 대출자의 상환 능력까지 확인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S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Debt Service Ratio예요. 와우. 한국말로 표현하면 총체적 상환 능력인데요. 네. 이 사람이 A라는 대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라던가 카드대출이라던가 학자금 대출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출을 시켜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대출 다 검사하나 봐요? 사실 요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렇게 네. 대출 기준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끼지 않고서 구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씨는 혹시 모델하우스 많이 가보셨어요? 제가 내 집 마련 TV 하면서 정말 모델하우스 많이 둘러본 여자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모델하우스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뭐 모델하우스 저랑 같이 이렇게 쓱 하고 둘러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전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용어나 수치들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대리님 몇 가지나 돼요? 한 10대까지 되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자료화면. 근데 공고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베란다, 테라스, 그리고 발코니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발코니밖에 없습니다. 발코니는 건물의 내벽과 외벽 그 사이에 위치하는 완충 공간인데요. 흔히 우리가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이 사실은 발코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은 경우 외벽과 지붕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아래층의 지붕을 바닥으로 쓰고요. 옆에 벽과 지붕이 없이 트여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베란다 필요 없이 발코니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건축법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조건 그리고 사선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수직으로 짓지 못하고 상대 건물에 뭐 1조건이나 사선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비스듬히 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때 그 비스듬히 짓는 면에 베란다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확장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확장을 하시면 불법이고요.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럼 테라스는요? 네, 테라스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용이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1층에 건물 내부와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간 또는 펜트하우스의 외부에 있는 공간을 테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개 차이를 알고 모델하우스를 보면 정말 꿀팁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꿀팁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보는 법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분위기라도 낼 겸 모델하우스 CG 처리할 수 있을까요? 피디님 가능하죠? CG 얹고 BGM 얹고 우리 내 집 마련 TV예요. 이렇게 쫙. 오, 되게 넓고 좋네요. 그렇죠. 아니 어디부터 둘러봐야 되나요? 보통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은 공용홀을 먼저 마주하게 되는데요. 공용홀에서는 대형 지도와 모형도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대형 지도에서는 사업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시면 되고 모형도에서는 관심이 가는 타입의 위치, 향, 조망 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니트 내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유니트 내부가 상당히 화려하고 이쁘게 꾸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려한 조명이 우리 감싸네.
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가구나 그런 브랜드 혹은 뭐 컬러가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도 원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방이나 안방, 뭐 거실, 화장실 등의 크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또 뭐 또 어떤 걸 제가 체크하면 좋을까요? 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내부 동선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동선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통풍이나 채광이 제대로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도 유니트 내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구석구석 살펴보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사람도 완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는 게 좀 꺼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관람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개요나 모집 공고문 혹은 뭐 사이버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유니트 내부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공사 현장을 가능하면 방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완공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 현장을 가본다고요? 공사 현장을 가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서 실제로 혐오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좋은지 나쁜지, 추가로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해당 시공사에서 지은 다른 아파트, 이미 준공한 아파트의 평가가 어떤지도 확인하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설사 직원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부동산 용어부터 모델하우스에 대한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벌써 끝난 거예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거 10%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집주테크였습니다. 다음에서 또 만나요. 이제 그만 구독과 좋아요. 꾹